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이제 13일부터는 여러분들 등교를 하죠? 네, 그때 되면 이제 교실에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텐데, 어쨌든 마지막 온라인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단어는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에 건너뛰었던 단원입니다. 요거를 마지막 시간으로다가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표가 있죠. 자, 이 표를 보면 요 앞에는요, 우리가 1강, 2강에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 그리고 희소성의 원칙 이런 거 얘기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요건 뭐니? 요거 어떤 그림이니? 인간의 욕구, 인간의 무한한 욕구와 유한한 자원, 그죠? 이걸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는 희소성이라는 단어 개념을 써놓으면 됩니다. 희소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희소성,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길 다 가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한 길밖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희소성이야. 그래서 결국에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 선택의 문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뭘 선택할까? 이거 선택을 안 하고 삐죽삐죽 선택 장애가 있는 애들이 있죠. 어디를 뭐 음식점을 간다든지 어디 뭐 간다라고 했을 때 뭐 먹을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막 고민하고 결정을 못 하는 경우.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항상 우리는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는 세 가지 경제 문제라고 얘기했고 기억하십니까? 자, 이 경제 문제 세 가지 뭐라고 그랬니? 맨 먼저 내 이 땅에다 농사를 짓고 싶은데 맨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땅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이거 첫 번째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비용을 가장 적게 들여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두 번째 고민.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은 이렇게 해서 생산한 결과물을 누구한테 분배할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경제 문제다. 자, 그러면 왜 경제체제를 배우는데 갑자기 이것이 뜬금없이 튀어나왔느냐면요. 자, 이제 사회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경제 뭔가 달라요. 경제체제가 달라요.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걸 우리는 경제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체제. 그럼 이 경제체제는, 자,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옛날부터 밭농사를 졌으니까 밭농사 짓는 거고요. 옛날부터 여기다 논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냥 논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전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전통 경제체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 경제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러한 경제 문제를요, 누가 결정하느냐? 국가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걸 다 해결해 주는 거야. 무엇을 얼마나 만들까? 이거 역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동무는 고무실 만들어라오. 동무는 거기에다가 배추를 심으라오. 그럼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니?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체제. 명령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계획경제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 이제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누가 결정해요? 뭐에 의해서 결정해?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가격기구에서 결정을 하죠. 여기다가 배추를 심었을 때 그 배추 가격이 비싸졌네? 돈 많이 벌겠네? 배추 심어야지. 갑자기 이제 고추 가격이 떨어졌네? 너무 싸졌네? 고추 심으면 망하겠네.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시장 가격기구에서 경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전통 경제, 계획 경제, 시장 경제가 있는데 물론 전통 경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죠?
이 전통사회 이때 정도가 해당이 되고, 아직 뭐, 그 부족 국가라든가, 그죠? 아프리카 이렇게 원시 시대에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거겠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한 계획경제, 완전한 시장경제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서로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각기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섞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혼합 경제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섞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혼합 경제 체제는 두 개를 섞긴 섞었는데 당연히 시장 경제가 먼저 기본이 돼요. 시장 경제가 기본, 즉 개인의 자유라든가 가격 기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운영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를 국가가 중앙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바탕이 되고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혼합경제체제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계획, 시장 경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헷갈리는 용어인데 잘 보세요. 자본주의는 뭐고 사회주의는 뭐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뭘 가지고 구분한 거냐면 요거예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요거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이 돼. 사적 소유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거죠. 이게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가 적용이 안 되고 국공유가 원칙이에요. 국가 국유 또는 공공기관의 공유가 원칙인 경우를 우리는 사회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주의. 그러면 오늘날의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이제 붕괴됐죠. 그죠? 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대부분 붕괴돼서 상당 부분 이 자본주의, 그죠? 이쪽의 길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사회주의가 사적 재산이 허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생산수단 소유업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생산수단이란 뭐니? 생산수단은 어떤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요거예요. 물질적, 비인간적인 요소들, 이걸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도구라든가 땅이라든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걔네들은 사유재산이 없다라고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써 있죠. 사회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소비재의 사적 소유는, 소비재라는 게 뭐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려면 필요한 것이 펜,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노트 같은 것도 필요하겠고, 뭐 속옷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비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비재 이것마저 허용이 안 됩니까? 그럼 이것까지 국가 거야? 그죠? 그럼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속옷을 탁 배분해가지고 있게 해놓고서 국가 거니까 다시 반납하라오 이러겠니? 아니라고, 그죠? 이런 거는 사적 소유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은 땅이라든가 건물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임대하는 거죠, 대신. 그죠? 50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길게 기간을 잡아서 이제 임대를 해서 사업하고 그 기간 되면 이제 물려주는데, 뭐 현실적으로 돈만 많으면 그것이 뭐 사적 사유나 큰 차이는 없겠죠. 그죠? 왜? 50년 또는 70년 동안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뭐 건물 하나 빌렸다? 그러면 거의 죽을 때까지 사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세계 유일, 그죠? 분단된 국가가 지금 거의 한반도, 대한민국이죠. 그죠? 남한과 북한은 나눠져 있고요.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통치자입니다. 초반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저 날렵했는데 최근에 사진 보면은 상당히 그죠? 살만이 좀 쪄 있어요. 그죠? 자, 북한의 시장을 보면요. 북한은 식량 배급제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급을 주로 하고. 근데 오늘 요 근래에는 얘네들 되게 이제 자본주의 속성이라고 해서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거든요. 그죠? 근데 얘네들도 장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잘 보시면, 근데 요거, 아직까지 얘네들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날려있고, 일명 꽃제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중국의 국경 근처에 많이 지금 널려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잠시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다가. 저기 지금 쟤도 지금 장애인 꽃집인데 애가 저기 서 있는 애들도 저게 다 꽃집입니다. 시장 안에 옆 그 구석으로 네. 네. 있네요.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저렇게 항상 있어요. 뭐 누가 떨구면 먹으려. 근데 북한 주민들도 먹는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 떨구거든요. 정말 밥알 하나도 못 올리고 먹으니까 아이들이 먹을 게 없죠. 저렇게 보기만 해도 꽃제비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시는 모양이죠. 당연하죠. 그건 저렇게 서 있는 애들이 저게 다 지금 여기서 음식을 파니까 혹시 그걸 자기한테 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음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겨울에는 정말 많이 얼어 죽고 학교 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얼어 죽어 있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땐 그게 너무 많으니까 별로 못 느꼈어요, 불쌍하다는 느낌을. 지금 먹을 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에.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걸 지금 아까 말했던 먹네요. 떨어진 쌀알. 저도 떨어진 걸 주워 먹고 있는 네. 거죠.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흙이랑 막 같이 있는데 그냥 먹어요, 그거. 참 길바닥에서 먹을 게 없어요. 네. 여름에는 애들이 다 풀을 뜯어 먹잖아요. 6월 6일 전에 거는 먹어도 되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저런 애들이 무작위로 죽어나가거든요. 이 겨울에 먹지 못하고 추워서 얼어 죽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민반에서 신고를 해요. 7일 동안 사람이 죽어서 방치돼 있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치우더라고요, 그거. 이제 신발을 보면 중국 신발을 신었단 말입니다. 저기 거치는 저래도 저 밑바닥은 다 이미 고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잘 사는 집에서 버린 걸 저런 애들은 쓰레기장에서 저런 걸 주워서 신고 있단 말입니다. 제 지금 동복도 저건 중국 동복인데 네. 저건 누가 버린 거예요, 저걸 지금. 해지고 예. 자기 몸에도 안 맞는 걸 저렇게 주워 있고 지금 저렇게 손에다는 또 저런 자루를 항상 들고 가는데 저 안을 열어보면 정말 우리 남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앉아 있는 같은데요. 배고파? 밥 얼마나 먹어? 엄마 얼굴 생각나니? 어? 이리 가는 사람이 없다고. 이근데 밤이 추워서 신발은 어디 벗고 다니? 신발은 어때? 그 빨리 먹어, 싸싸. 몇 개 먹게? 응? 안 먹어, 다 먹어. 이리 가는 사람이 없다, 이랬다. 그 너덤이 새끼들이 때리고 빼뜨리면 이게 뛰어나? 응? 뺏기지 말고. 빨리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그 동포, 그죠? 같은 민족으로서 한쪽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잘 자본주의를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세계 강대국이 되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이 한 구석으로는 좀 뭔가 좀 허하고 좀 안쓰럽고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제가 북한을 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금강산 관광을 할 때 금강산 위대한 김일성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뭐 해가지고 나온 이 앞에서 사진 찍은 건데요. 간단하게 제가 그때 당시의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버스가요. 이쪽이 남측, 이제 곧바로 넘어가면서 이쪽이 이제 북한 땅이 됩니다. 자,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가요. 쫙 이렇게 버스로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간혹가다 중간중간에 북한 초소가 보입니다. 북한 초소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뭔지 긴장감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조차도 되게 이제 그 긴장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신기한 듯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광객 버스가 쭉 가면. 그래서, 그리고 생긴 것도 되게 이제 여린 애들이에요. 그죠? 뭐 고등학생이나 될까? 이런 애들이 그냥 여기에 빼짝 말라가지고 근무를 쓰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북한의 마을이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되게 이제 크게 구성되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조그만하게 이제 촌락 단위로다가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면 이제 그 영화 그 세트장 같죠? 똑같은 집을 다 져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길 옆에 동네가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관광버스 가는데 길 옆에가 이런 동네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관광객 버스가 갈 때마다 그 주민들이 막 그 울타리에 막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여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간혹 가다가 관광객들이 가다가 좀 안 돼 보이고 하니까 뭐 같은 거 이렇게 좀 던져주기도 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던져주면 이제 고기 같은 거는 사실 주면 안 되는데, 고기 같은 걸 주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집이다 보니까 고기를 구우면 다 냄새가 퍼져가지고 주변한테 다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먹질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그냥 주면 때로는 어떤 때는 날로 먹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금강산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은 다 없앴어요. 없애서 멀리감치 이렇게 다시 이제 집을 져가지고 이쪽으로 다 이주시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 관광객들 가면 여기 쫓아다니는 보위부 위원들이 있습니다. 보위부. 그 사랑의 불시착처럼 이런 멋있는 그지. 현빈 같은 보위부는 아니고요. 어쨌든 나의 지긋한 분. 또는 젊은 애도 같이 따라다니긴 하는데, 그냥 때로는 이렇게 할 때 쫓아다니면서 설명도 해줘요. 저기는 뭐라고, 저기는 뭐라고 그러면서 막 설명도 뭐 친절하게 해주고, 저희는 되게 이제 어떤 그 불안한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북한 사람하고 바로 옆에서, 그죠? 이 신기한 거란 말이죠. 얘기는 통하는데 생각해보면 나라는 단절돼서 왕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때로는 친절하게 또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금강산 겨울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등 뒤로다가 산을 배경으로 해서 찍고 있는데, 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옆에 있고. 근데 저 사람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꼼지락꼼지락거리나 그래 봤더니,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나 이런 데 가면 간혹 가다가 이런 데 이제 흡연, 담배를 필 수 있는 데가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어디 휴식도 취할 겸해서 이제 뭐 담배를 찾는 것 같아요. 저 앞에서는 이제 보이부가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쫓아온 보이부가.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다른 카트를 찍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제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이는 순간, 저쪽에서 보고 있던 보이부 의원이 저 동무 날래 벌금 내라오.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쫓아오면서 손 내면서 벌금 내라, 벌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냐면 벌금이 사실 우리나라 돈 1,000원이면 되거든요. 큰 돈은 아니긴 하지만 얘네들도 이제 처음에 그 불 붙이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록 불을 딱 붙이고 담배를 한 모금 딱 이렇게 피면 그때 이제 가가지고 벌금을 받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벌금 받으려고 처음부터 제지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쭉 보고 있다가 불 붙이면 막 와가지고 하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이제 식당에서는 요 앞에서는 뭐 담배 필 공간이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째 식당 앞에서는 사진 한 방을 이렇게 좀 찍고, 그리고 이제 두리번 하고 있는데, 보이부 의원이 한 명, 요쪽에 이제 그 뭐 잿들 같은 게 좀 거기 있더라고요. 그 보이부 의원이 여기 있고 그래서 동무 오시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냥,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심장이 멎을 것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겁내지 말고 오시라요.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시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담배 펴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네 담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금강산이라는 담배가 있다고 그러면서 꺼내면서 주더라고요. 이거 한번 펴보시라요. 그러면. 그래도 저희도 저희가 갖고 갔던 담배를 서로가 이제 주고서 같이 피는데 되게 독해요. 되게 독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되게 이걸 독한 걸 많이 피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 한번 펴보더니 이게 뭡니까? 이거 담배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뭐 심심한지 어쨌든 이렇게 그냥 피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그래서 여기를 항상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냐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어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고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금강산 한번 구경 왔다 그랬더니 선생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애들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 애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죠? 할 거 다 하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근데 간혹 가다가 요즘 아이들은 또 옛날 같지 않아서 애들이 좀 간혹 가다 보면 버릇없이 그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 여기도 혹시 그런 애들이 있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무식이! 그러면서. 아니, 감히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감히 선생님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굴고 그렇게 건성건성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냥 농담으로, 그럼 우리 애들 한번, 좀, 어떤 생각이 드시냐? 그랬더니, 날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교육시켜 보내드리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육은 무식이!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막 그러더니 총을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총살이라오! 그러는 거예요. 이거였죠. 물론,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유교 국가라고 하는 사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쪽 북한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위아래 상하 관계에 대한 예의 범절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구경이 선생님이에요. 그죠? 구경 선생님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한 번 선생님하고 또 같이 세 명이 갔었던 건데, 이때 갔다가 이제 구경이 선생님이 사실은 한국에 못 돌아올 뻔한 에피소드가 사실은 있는데, 이건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업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만약에 생각난 사람은 그때 에피소드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북한에서 저한테 메일로다가 공문이 하나 온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밝힐 수가 없고요. 그때 가서 궁금하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바랍니다. 자, 단원 갑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구성원들의 자발적 선택이 미약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앞에 제목은 나와 물론 있어요. 그죠? 여기가 전통경제체제, 그리고 여기가 계획경제체제, 그리고 여기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혼합경제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일단 전통경제체제는 장점은 누구나 미래 상황 예측 가능해요. 그죠? 내년 되면 저 땅에 그냥 뭘 심어야 되고 뭘 어떻게 된다는 거 대충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한계,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이에 변화가 없어요. 그죠? 사회 변화 및 발전에 제약이 오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여기다가 비닐하우스를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전통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계획경제는 개별 경제체 경제활동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장점은 대신 부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즉, 한마디로 분배의 형평성. 이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계획경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평등을 강조해요. 그죠? 평등을. 그리고 또한 장점 중에 하나는 국가정책을 좀 빠르게, 그죠? 중앙집권 국가니까 빠르게 뭔가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계점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경제적 유인동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인동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질 않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정해진 목표량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에 고무신 100개를 만들어야 된다, 몇 개를 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양만 딱 하면 그 이상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개성공단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나라 그 관리자들은 되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거기 노동자들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로는 뭐 작업량 이렇게 한 4시쯤 일 다 끝났어요. 작업량 다 채웠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좀 더 하고 때로는 야근까지 하는데 걔네들은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시키지도 않는데 왜 나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체제는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요. 그죠? 원하는 곳에 원하는 양만큼 배분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개인의 능력과 결국 창의성이 발휘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내가 열심히 해서 고민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물건을 팔아서 대박을 치면 나한테 더 돌아오는 것이 많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뭘로 얘기하냐면 빈부격차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 차이가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즉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자본주의 국가가 월등히 더 크긴 크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복지국가니 뭐니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죠? 소득분배의 불평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100%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뭐 정부 실패니 시장 실패니 요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경제체제는 이 시장경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도입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언제냐면요, 1930년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게, 요즘에도 간간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서 간혹가다 유행가 나옵니다. 이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다가 대공황이죠.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이 문제는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이거예요. 이걸 무분별하게 너무 개인의 자유를 남용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 조일 건 조이고 해결할 건 해결해 주자라고 하는 정부 개입. 이거를 계기로 이제 등장한 것이 혼합경제체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기존의 자본주의의 수성을 가했다 해서 수정자, 이렇게도 일컬어집니다.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대부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국가에 따라서 혼합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혼합경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만약에 시장경제, 이쪽 끝이 계획경제다라고 했을 때 나라마다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는 이제 혼합의 정도. 국가 개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쪽에 가까운 거고, 개인의 어떤 창의성이나 개인의 자유에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이쪽에 위치에 서 있는 거겠죠. 북한이나 쿠바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쪽에 많이 가까워요. 그죠?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가급적 이쪽에 많이 가깝고, 대부분의 국가는 요 안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본 내용을 교재 20쪽에 있는 34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니까 이거는 직접 한번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재부터 20쪽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다음 경제체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직원, 우리 기업이 지난해 출시한 가방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이 가방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야 돼서, 이 경제체제는 바로 시장경제체제겠죠. 그죠? 국가가 이래저래 명령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에 맡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경제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옳은 설명. 자원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요, 이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시장경제는 결국 자기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윤을 추구하면서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다가 잘 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몰려. 그러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사람들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을 수 있다.
그다음 가계와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함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쉽게 발휘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정부가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소유한 채 경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는 계획경제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죠? 자, 리을 각자의 이익을 최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44번 문제. 자, 이 44번 문제, 21쪽의 44번 문제는요, 온라인 퀴즈 과제 3번 물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정답만 알고, 정답만 거기에 과제, 퀴즈 과제 할 때 정확하게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사적 소유가 인정된다. 이 생산수단의 소유업에 따라서 사적 소유 인정, 자본주의. 그죠? 국유나 공유, 이게 바로 사회주의. 그죠? 경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하느냐, 시장경제. 정부의 명령,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이게 바로 계획경제. 자, 이거 구분은 다 할 줄 알죠?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가는 자본주의, 나는 사회주의다. 맞네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고요. 다는 시장경제, 라는 계획경제. 맞네요. 다에서 여기에서 경제 주체는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죠? 다보다 라에서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은 당연히 시장 경제에서 추구하는 거니까 틀리고요. 30년대 대공황 이후 나타난 혼합경제 체제는 다와 라를 믹스한 것이다. 그죠? 혼합한 것이다.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시장경제 기본 원리와 사회제도. 이건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장경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시장경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생각하고서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장경제 기본 원리. 첫 번째는요. 교환과 분업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죠? 교환과 분업. 교환은 서로, 그죠? 이렇게 바꾸는 거고, 분업은 그죠? 주어진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분업이고. 또 이거 특화라는 게 있죠. 특화. 저 왼쪽에 체크포인트에 가면 작은 글씨로 분업과 특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게 다 우리가 교환 경제라고 얘기하죠. 이 시장에서 교환은 결국 분업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주체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원리. 이게 바로 이제 경쟁의 원리입니다. 서로 경쟁. 그죠? 경제 주체들이 서로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막 경쟁하고요. 또 생산자는 생산자끼리 경쟁을 해서 좋은 제품 만들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경쟁의 원리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제활동이에요.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결국 뭐냐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이 되어 있죠. 사회 전체 역시 마찬가지.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비슷한 얘기인데 표현 자체가 조금씩 다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개인의 생산 동기를 강화한다. 라게 됐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하면 저거 내가 가져갈 수 있겠네 이런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사유재산의 보장 이거겠죠. 그죠? 사유재산의 보장.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 5번. 요거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이건 온라인 퀴즈 과제 4번 물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4번 물음에 반답형으로다가 보이지 않는 손 이걸 쓰시면 되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이거를 뭐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냐면 시장의 가격기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격기구에 의한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래저래 간섭하고 통제하지 말고 그냥 놔둬도 우리들 스스로 알아서 가격이라고 하는 요 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러한 가격기구는 보이지 않는 손, 뭔가 손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요. 가격이. 그죠? 내가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는 사람들은 덜 사야지, 파는 사람은 많이 만들어야지, 뭐 이런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요. 그래서 경제활동에 결국 신호등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자, 빨간 깜빡이, 파란 깜빡이. 요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가격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효용의 극대화를, 사회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 가격기기에 의한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밑에 보면 그러면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건데 다만 역시 마찬가지 개념만 여기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 경제활동의 유인 동기, 동기부여 나왔죠. 바로 사유재산 보장이에요. 사유재산 보장이다. 사유재산 보장.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에요.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에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보장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사회 제도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공정한 경쟁 보장. 공정한 경쟁.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담합 행위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든지 소비자 보호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 즉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나서 가지고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됐을 때 우리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요. 요거는 나중에 물론 거시 파트에 비교의 막 이런 거 나올 때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이것이 지난 교육과정까지는 이 앞에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비교의까지 언급을 하면서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것만 언급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 뒤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 이거는 특화 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론이에요. 특화를 하면 뭐가 좋냐 이거야. 또 분업을 하면 또 서로 교환을 하면 뭐가 좋으냐. 나 혼자 그냥 내가 만들어서 먹고 내가 필요한 것 같으면 농작물 재배해서 먹으면 되지. 굳이 왜 머리 복잡하게 이렇게 뭐 서로 교환하고 분업하고 특화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했을 때 효율성이 더 높아지니까 하는 건데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이 뭐니? 어느 국가가 보유한, 자 밑줄기세요. 생산 자원과 생산 기술을 최대로 이용해서 최대로 생산 가능한 재화의 조합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연결한 선이 생산이 가능한 선. 무슨 얘기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풀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풀 동원해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쌀만 만든다고 그러면 최대한 40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40kg이죠. 40kg까지 재배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옷만 만든다고 그러면 최대 4벌까지는 내가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요점은 뭐니? 요점은 내가 옷을 하나를 만들려면 이제 만약에 쌀만 40만 만들었다가 여기에다가 옷을 하나 더 만들려면 당연히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쌀 생산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옷을 한번 더 만들어 볼까? 옷을 더 만들려면 역시 쌀 생산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연결한 선, 이게 바로 생산 최대 가능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 요 선상에 있는 점하고 밖에 있는 점하고 안에 있는 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점만 알아두면 돼요. 우선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 A와 B래요. 여기 또는 여기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선상에 있는 점은 이 무슨 점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효율적인 생산 지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효율적 생산 지점. 무슨 얘기냐면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만들어내는 선, 지점. 이게 바로 요 선상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 요 C점은 뭐겠니요? C점. C점 뭐냐면 남들은 이거 30개, 이거 1개 만들고 있는데 얘는 뭐니? 요거 10개, 요거 1개밖에 안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능력은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 생산 지점인 거예요. 비효율적 생산 지점. 그러니까 생산은 가능한 거예요.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생산은 가능한 거야. 생산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인 거죠. 굳이, 그죠?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걸 굳이 8개만 만들고 땡자땡자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지점 뭘까요, 지점? 현재 능력상으로는 아무리 내가 죽을 둥 살둥 해도 요거밖에 못 만드는 거야. 여기란 얘기는 사실은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죠. 생산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라는. 근데 생산이 가능하려면 완전한 불가능한 거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생산 가능하려면 나름대로의 또 조건이나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10시간 동안 수학 공부 막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80점밖에 못 맞는다. 그럼 사실 8점을 더 맞기 위해서는 뭐 12시간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공부 방법을 다른 거 바꿔본다든지 뭔가 변화를 주고 조건이 뭔가 추가가 되면 더 많은 수확량을 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산이 가능하려면 생산 자원을 늘리거나, 그렇죠? 어떤 기술 수준을 습득해가지고 예전에는 하나밖에 못 만든 거를 기술 수준에 의해서 뭐 2개, 3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드러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요거 정도만 요 단원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비교에 나오면은 뭐 기비용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좀 복잡하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단 이제 거시파 때 배울 때 그때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요 단원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22쪽에 수능 기본 문제 간략하게 49번 문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보세요. 이건 뭐 설명할 게 뭐 딱히 없네요. 그죠? 가에 대한 오늘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인내를 고르시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는 사유재산권의 보장,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공정한 경쟁 보장 이렇게 돼 있고요. 가는 사유재산권 보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 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자원이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그렇죠. 헌법에 사유재산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나가 보장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 되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뭐 여기까지 맞는 표현이에요. 사회적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효율적 배분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타는 독과점과 기업 간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죠. 공정한 경쟁을 해서 국가가 담합은 금지하도록 돼요. 담합이라는 건 뭔지 알죠? 그죠? 같은 생산자, 공급자들끼리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그죠? 우리 가격을 이렇게 언제부터 같이 올립시다. 뭐 이런 것이 바로 담합이죠. 이걸 금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도 요 관련된 내용은 출제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그 발달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자본주의 국가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갖고 중간중간에 역사적 사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좀 머리를 좀 식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좀 정신이 없죠, 그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잠시 쉬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기를 바랍니다.